네, 탈북어민 북송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민들은 귀순 의사가 없는 흉악범으로 북한이 먼저 송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사이에 신구 권력 간의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워낙 말들이 많이 오고 갔었던 어제 하루였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서 짚어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이설전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시작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는데 북한으로부터 먼저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추방할 경우에는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먼저 우리가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엽기적인 살인마들이었다. 기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이 비추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왜 이 문제를 꺼내는지 이것 역시도 국정조사로 특검으로 밝히면 될 일이다. 이렇게 정의용 전 실장이 입장문을 오전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바로 오후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곧바로 반박을 하는 입장문을, 브리핑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은 한번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례적으로 반박 브리핑을 열자 또 곧바로 윤건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종합합동신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 자료도 정부의 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반박에 재반박에 거기에 대한 또 재반박이 어제 하루 사이에 이렇게 신구 권력 간의 반박에 반박, 또 반박이 이어지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색하죠. 그런데 어쨌든 과거 여권 관계자분들은 여론전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흉악범, 엽기적인 살인 뭐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서 국민의 여론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했다라고. 그러나 어쨌든 법치행정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 그런 행정이었냐 이걸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판단적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그 북한 이탈 주민을 특별한 신문 절차 없이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거죠. 강제로 송환했다. 그러면서 그 귀순 의사 표명을 했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마치 관심법적 요소를 동원해서 진정성 판단까지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컨대 기순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 또 본인들끼리 대화나 또 다른 어떤 증거로서 기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는 요소가 그 이후에 밝혀졌다 그러면 정의용 전 실장의 말씀도 뭐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 요소 갖고 그 이후에 표명된 기순 의사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피할 남한으로 오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정 안 되니까 남한으로 가자. 또는 남한에 납포된 이후에 북한 갈 바에는 남한을 선택하겠다. 이런 기순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남한으로 먼저 가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적이 없다. 뭐 김책학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조국으로 가자. 이런 의사 표시 갖고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과연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기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그런 북한 이탈 주민을 북송했다. 이 부분은 이제 헌법과 법률이 위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정의용 실장의 저 추가적인 해명이 오히려 좀 불신을 키운다는 것이죠. 굳이 저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요소로 반박이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덜 살펴봤다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보더라도 분명히 불명확한 점에 근거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는 뭔가 헌법과 법률이 근거 헌법과 법률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강제 북송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치 행정에 어긋나는 점은 그런 의혹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또 강하게 반박한다는 게 저는 좀 더 이상해요. 예,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이렇게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열면서 반박에 나서는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이거든요. 저는 정의용 전 실장 등 그 당시 했던 그 북송 행위에 대해서 예. 재량의 여지를 넘어섰다라고 넘어선 점이 명백하다라고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판단의 대상이거나 판단의 범위 내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국가가 판단할 범위를 넘어선 그런 위법한 북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론전을 행하는 과거 당사자분들의 말씀이 이건 정면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전 실장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판단을 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이렇게 반박하는 브리핑을 낸 것이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당초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부터의 목적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 동안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등이 보이지 않자 대통령실 홍보수석까지 나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 홍보수석이 다른 여러 가지 이슈에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이나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이나 대통령 홍보수석이 한 번도 등반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문제를 가지고 주말에 굉장히 거친 언사로 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했거든요. 목적한 바대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정의용 실장이나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실관계의 내용들은 2019년 사건 당시에 이미 언론을 통해 다 공개가 됐고요. 통일부가 국회 보고서에 상세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16명을 살해한다는 사실, 살해의 구체적인 방법과 경위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북한으로 도망치던 것,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이 붙잡히면서 다시 남하에서 이틀 동안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도망치다가 결국 납포돼서 한국 정부 하에서 신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네. 이 사건의 경위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판단이 맞았느냐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얘기를 보면 네. 흉악범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기존의 정부가 했던 모든 역할을 전체 부인하는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 홍보수석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공방의 전면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이제 흉악범일 가능성이 저도 비교적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정부 당국자가 흉악범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죠. 이게 예를 들면 살인의 의혹, 혐의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좀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를 통해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흉악범이라고 단정했다 하더라도 전 그거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나 흉악범이라고 해서 강제 북송돼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흉악범이라고 단정을 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면 자백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럼 왜 한국에서 재판하지 않느냐? 그럼 자백은 자백만으로 유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거가 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자백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른 편의 자백이 또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공판 과정에서 부인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만 네. 그렇다면 배에 있는 혈흔 검사 왜 안 했냐? 보강 증거인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님도 저도 이제 같은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이시니까.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연역적으로 보면요. 2019년도 9월인가요? 그때 아마 또 배를 납포해가지고 그때 행정관이 아마 참모 당시 장성인가요? 이분을 불러다가 신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안보실에서 북한의 배가 넘나드는 것은 납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 지침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납포를 했는지 오락가락한 배를 납포하게 된 경위도 사실은 국가안보실이 관여돼서 납포한 거란 말이에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지침을 내려놓고 갑자기 저 사안에 대해서는 납포해서 아니 납포 안 하면 됐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어차피 복송할 거면은 납포 안 하면 이런 법률적인 미비점에 대한 고민도 안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런 뭐 몰래 복송하는 이런 위험도 안 질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납포했는지 기존의 지침에 불구하고 저는 이것부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혹시나 북한과 연락하에 북한이 잡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예. 또 퍼즐에다 맞춰진단 말이죠. 아. 자, 그거는 이제 저의 의심이고. 그쵸. 자, 그걸 어디까지나 떠나서, 의혹입니다, 그걸 아직까지. 떠나서 자, 납포를 돼서 납포한 순간부터 기순의 의사를 표명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적 취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국민으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북송할 만한 기순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송할 만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보호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준다는 의미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또 다른 의미예요.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의 법적 근거는 맞지 않는 것이고 정의용 전 실장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부터 일단 윤건영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정의용 전 실장도 그렇고 종합합동신문 과정이 있었다. 합동신문 그 내용 다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국정원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하면 다 드러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문서답이에요. 왜냐하면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20장 분량의 자기소개서와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거는 다 인정을 해요. 네. 그걸 부인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정의용 실장 등 말씀 뭐냐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귀순의사에.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자료를 공개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 자료에 뭐 자백을 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흉악범에 대한 얘기고요. 범죄 행위에 대한 얘기고 네. 흉악범이라고 확정됐다고 해서 북송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정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다 너무 이야기가 다르다 보니까 일단 흉악범이다 아니다까지도 서로 지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흉악범이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 한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자료가 공개가 된다면 그 부분은 또 밝혀지는 내용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흉악범인지 여부하고 예.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그럼 강제 북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 문제인 그쵸. 것이죠. 더군다나 만약에 흉악범이라 그랬으면 흉악범에 맞는 또 다른 액션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흉악범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한국에서 재판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증거 능력 부족 또는 나중에 증거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북송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배는 왜 이렇게 청소했는지. 그래서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백을 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어떤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는 면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치고 그러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강제 북송한 귀순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을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뭐냐. 만약에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행정을 했으면 이건 위법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것들로 밝혀져야 할 것인지 여야 대통령실 전 청와대까지도 다 이 부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관련 자료와 정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때 판단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걸 국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실체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만 해도 흉악범 여부에 대해서 마치 확인이 안 된 것 같은 뉘앙스의 홍보수석 말이 틀렸다는 건 바로 확인될 거고요. 다만 귀순의향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6명을 살해했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다 확보돼 있고요. SI 정보를 통해서 이미 납포 전에 이들의 살해 행위에 대한 정보도 군 당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정보 정부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북송을 한 판단이 잘못돼 있느냐,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정원에서는 전 국정원장 2명을 일단 고발을 하고 예.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위헌 위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반인법적 범죄 행위라고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북송 절차가 적정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전 정권에 대해 수사를 통해서 이 사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 경과상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자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회에 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 3조의 2의 다양한 국민으로 보호 대상인지 납포하게 된 경위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계속 쫓아 보내는 행위를 이틀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을 피해서 도망쳐 다닙니다. 그리고 월경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놓쳤을 경우에 우리 측으로 들어와서 결국 우리 사회에 그냥 들어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을 살인했다는 것이 SI 첩보를 통해서 다 확인된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영토로 들어와 잡지 않는다면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당연히 납포해서 그 경위를 당연히 납포는 해야 되는 거죠. 네, 물을 수밖에 없었고 확인해 보니 살해 사실 인정했고 초기에는 죽더라도 조국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명백한 귀순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술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전례 없는 이런 상황,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죄자들이 도망치다가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우리 측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들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살인의 어떤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면 추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당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에서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그 처벌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기획 사정을 하겠다는 목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합동 신문은 행정 절차예요. 수사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동 신문의 경우에는 대공용익점이 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뭐 수사 기초 자료가 되겠지만 그 살인에 대해서는 합동 신문 과정에서 수사 절차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여러 가지 고지 절차도 있어야 되고 뭐 변호인 선임에 대한 고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그냥 없었다고 보고 따라서 명확한 수사의 절차 일환으로 살인죄에 대해서 다뤄졌다고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이 군함을 갖고 또는 뭐 경비함을 갖고 이 어선 하나를 못 쫓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그 월선을 했다 되돌아갔다 하는 부분이 뭐 북한군하고 연락해서 그냥 잡아가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독 이미 SI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파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포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납포에 와서 굳이 3일 만에 돌려줄 거였으면 거기서 돌려주든가. 그러니까 결국 일각에서 얘기하는 뭔가 북한의 어떤 요청을 받고 잡아다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개연성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이미 지침이 내려갔거든요. 웬만하면 돌려보내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불구하고 납포해가지고 이런 공경에 처할 일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의심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흉악범하고 북송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죠. 흉악범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서 재판권 행사해가지고 하는 것은 불안한 건 맞아요, 정서적으로. 허나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그러한 정서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양측 모두 지금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뭐 사진이나 뭐가 조금 더 있나 이렇게 봤을 때 그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동영상도 존재한다고 하죠. 통일부가 그 동영상을 공개를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상 공개? 통일부가 이 사건을 지금 대하고 또 중심에 서서 정쟁의 그 전면에 나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통일부는 헌법상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지향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핵심 부처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되는데 통일부가 나서서 지금 이 문제를 정치 쟁점하는 데 중심에 섰습니다. 그게 사진 공개도 마찬가지고요. 동영상 공개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체를 밝히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감정을 자극할 요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사진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귀순 의향이 있었는지는 신문 과정에 대한 신문서라든가 의향서의 내용이라든가 납포하게 된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인계될 때 그 시각적으로 보여진 이미지를 통해서 귀순 의사가 없다는 거를 국민 감정에 호소하겠다는 태도인 겁니다. 통일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미 그 사진 공개를 통해서 국민 여론에 그런 방식으로 호소를 했지만 지난주 여론을 보면 국민적 공감이 과반수를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정치 공세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통일부가 나서서 이 일종의 기획 사정으로 보이는 것에 전면에 서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통일부는 이 정쟁 남북 관계, 특히 이후에 지금이야 이제 긴장 국면이고 대화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만 이후에 또 뭐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여러 대립 국면에서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 그 관리해야 될 부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통일의 또 어떤 지향,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후에 대화 국면에서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통일부의 저 행위는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사진을 통해서 귀순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 정의용 전 실장 반박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 더 자명해지겠죠. 여러 가지 뭐 말도 나올 것이고.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걸 공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법률적으로 보시기에 공개 가능한 사안입니까? 공익적 사안이면 공개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뭐 개인적 동의를 받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예. 또 하나는 통일부의 업무 영역과 동떨어졌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통일부가 본인들의 평화적 통일 사명이라는 본인의 업무 영역에 비춰보면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공감하는 바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북한이 이탈하게 되면 남한으로 가게 되면 다시 돌려져 와서 북한으로 다시 북송돼 와서 자기들은 엄한 처벌을 받는구나. 그 이후에 북한 이탈 이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올바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다라는 북한 주민의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아니 북한의 당국자들한테 잘 보인다고 통일이 빨라지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당국자들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뭐 했죠? 북송 특검, 송금해서 특검 한번 했었죠. 그다음 이번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죠. 북한의 핵만 고도화됐죠. 그럼 결국은 북한 내부에 압력을 키워서 통일로 나가는 방향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을 저렇게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겠습니까? 저는 공감의 확보 내지 확대 차원에서 보면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통일부 업무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탈북어민 북송 여야 진실 공방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짧게 한마디만 꼭 말씀해 반론해 주시면, 주시죠. 통일부 당시에 국회 보고 자료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정보회에도 보고했고요. 이 사건 실체 관련 좀 보고했기 때문에 귀순 의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통일부 자체 자료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식의 이 정보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게 통할 리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게 예. 김책함으로 돌아갈 때 했던 말을 마치 한국으로 오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배경 설명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김책함으로 돌아갈 때 나눴던 대화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 통일부 장관도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거짓 보고를 받았는지 또는 인접 다른 기관으로부터 거짓된 통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국민한테 한 말씀이 거짓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고. 예, 뭐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두 분께 듣고 원구성 협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헌절 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안 됐고 오늘 민생경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원구성 협상도 21일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좀 믿어보고 목요일까지 기다려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제 각 상임위 구성이 안 됐으니까 입법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줬어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민생특위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류세 경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양당이 합의한 부분은 저는 민생을 위해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급한 것부터 시작하자 그렇죠. 뭐 여기 네, 상임위 합의한 구성에 거죠. 대한 욕을 먹고 있으니까 상임위에 구성하지 않더라도 상임위를 대신한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대표 연설을 할 때 뭔가 국민에 대한 면목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2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라는 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과방위라는 지금 쟁점 사안이 있지만 과방위가 쟁점 사안이 된 사유는 사실은 지금 신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통위법이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 의원께서는 이거 하반기에 꼭 내가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수기 과정이나 뭐 이런 공개 토론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과방위가 예전에 언론 개혁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 특임 관광 상임인가요? 거기서 또 안건 조정위도 그냥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과방위 위원장은 놓을 수 없다라는 이제 여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과방위 또는 행안위 중에 하나만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양보가 아니고 이미 약속됐던 걸 이행한 차원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야당이 받지 않는다면 여당에서는 또 양보할 필요도 있어요. 예컨대 과방위 행안위 다 주고 정무위나 뭐 국토위 같은 거 갖고 오겠다. 뭐 이렇게 양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양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특위 구성이라든지 대정부 질문 언제 하겠다, 그리고 원구성 목요일까지 하겠다. 이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일단은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뭐 밖으로 비춰지기에는 과방이나 행안이 지금 문제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기를 양보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상임위와 또 서로 이제 주고받기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행안이나 과방위가 민주당으로서는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법사위 운영이 뭐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경제특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당이 돋보이는 일이고 정부를 돕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했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핵심 상임위 행안이나 과방위 정도는 양보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 둘 다 양보하라. 예. 그러면 21일 전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일 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어제 전당대회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먼저 어제 출마 선언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죠.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민주당원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가겠습니다. 자, 내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행동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서른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이 폭주기관차를 멈추겠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내 목소리에 여전히 힘을 실으면서 같이 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출마의 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저는 말씀이 너무 많으셨어요. 너무 길었다. 네, 왜냐하면 당위를 자꾸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난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네. 책임을 더 크게 지기 위해서 출마한다. 솔직히 공감을 얻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건 저 책임지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경쟁이 많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권한이 있는 자리죠. 그 이후에 책임이 따르는 거죠. 권한을 행사한 이후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표가 된 건 아니죠. 어쨌든 당위를 너무 강조해서 조금 식상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죠. 사실은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뭐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겠다라는 표현 없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가게 되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상대방에 나와서 당이 만약에 오히려 더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되죠. 지금부터는 이재명 의원의 할 일은 어떻게 이거 통합형으로 하느냐죠. 예컨대 지명직 최고위원을 저 같으면 지금 공약을 하는 거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 자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통합형으로 가면서 97 세력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20대로서 40대를 견제하는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면 저는 손쉬운 대선 당대표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또 지명직 최고위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박 전 최고위원한테 주고
비대위원장한테 박지원 주고 전 비대위원장. 나머지 한 분을 또 탕평형으로 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좀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친명의 일색이다 그러면 공천권이라는 게 솔직히 있기 때문에 이거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천권에 대한 위험을 느낀 분들이 반발이 심할 거고 특히나 호남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이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균열적인 당 운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잘 하시겠죠. 지명직 최고위원 한석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주는 방식으로 탕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지도체제 아래 들어가지 않고 내가 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당대표로까지 지금 나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최고위원 주셔도 안 받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그런 고민까지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 사실은 뭐 어대명이라고 할 만큼 뭐 이재명 그 의원의 당대표 당선이 사실상 사실화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여론은 있지만 여전히 패배한 선거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통해서 실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차기 총선까지 이어지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가를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든 민주당이든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시작해야 될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얘기도 길어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5대 목표라든가 이재명이 당대표인 민주당의 어떤 지향, 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용주의자 이재명의 모습을 충분히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론 지표상 나오는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볼 때 당선 여부에 대한 뭐 고민을 많이 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적어도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론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뭐 사법 리스크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뭐 그렇고 진짜 성남시장 이후에 수도 없는 수사와 감사, 뭐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뭐 문제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주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재명 의원 본인께서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겠지만 이것이 당대표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볼게요. 대통령실에 채용된 한 청년 행정요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의 아버지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이고 윤 대통령이 강릉에서 검사로 근무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사적 채용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화가 나는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적 채용이라는 말, 또 절차상 위법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정부 공정을 내세우면서 정권교체 성공한 정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도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보면 지금 우모 씨 아들 또 한 분, 그리고 뭐 커머나 콘텐츠 직원들, 그리고 이번에 뭐 그 유럽 순방 때 뭐 그 1호기에 탑승했던 분, 이게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청와대에 가거나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공무원직을 가질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 별정직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정치 공세다라는 게 권 직무대행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별정직 채용은 맞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뭐 소위 말하는 늘공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참모 조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회라든가 캠프에 있던 인사의 추천을 받아서 공직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급이든 7급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의원과의 인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래된 인연이 아니었다면 청와대에 갈 수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고 9급이든 7급이든 간에 공정한 절차라고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텐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접근하면 계속 국민들 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별정직이라는 것은 자체가 불공정해요. 이 불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별정직이에요. 그런데 그 공정 여부를 따지는 것도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돕지 않거나 인수위 활동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누구 안다는 전제하에 들어왔다. 이런 불공정한 거예요. 자, 국회에서 여태까지 국회보좌관이라거나 국회에서 행정요원으로 일하신 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경우 이거 불공정하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정직이라는 것이 공개 채용이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역할을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인사 비판을 할 때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왜 채용했는지 이렇게 봐야 돼. 예컨대 뭐 행정관인데 뭐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 이런 사람 채용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 걸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관인데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든가 이런 걸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의 선거운동 도와주겠습니까? 자, 이런 별정직에 대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불공정의 문제를 진짜 불공정하다 끌고 나오는 것이 민주당도 다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안 건들잖아요. 근데 이거의 공개 채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보고 사적 채용도 아니에요. 이건 원래 공적 채용입니다. 공적 채용인데 채용 과정이 별정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개 채용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별한 조건하에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기도 보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채용 특성상 국민께서 볼 때는 자, 불공정하지 않냐라는 정서를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인사 시스템이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